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은행업종 담당하고 있는 최정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은행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금리 급등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은행 자산 건전성이라고 뽑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은행주를 금리 상승 수혜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행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주요국 은행들하고의 상대 비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배당 관련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탑픽으로는 하나금융 말씀드리고 있고요. 서머리입니다. 금리 상승이 이제 호재였던 시기는 이제 슬슬 지나가고 2023년부터는 NIM 상승폭이 둔화되고 이제 크레딧 코스트 상승이 불가피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가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위축에 따라서 건설이나 PF 그리고 이제 가계 신용대출 쪽에 연체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은 실적은 우려보다는 선방하겠지만 불확성이 커지면서 은행주 멀티플의 상승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에 은행 순이익이 13.6조 원이었고요. 2021년 작년에는 18.8조 원, 올해는 대략 한 21.4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OE도 7.7%에서 10.2%까지 쭉 올라왔고요. 내년에는 약간의 증익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9조 원으로 대략 한 2% 정도 순이익은 증가할 것 같은데 ROE는 한 9.7% 정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은행주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작년에는 은행주가 코스피를 대략 한 20%포인트 초과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도 대략 한 16% 정도 초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2021년 초부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 때문이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는 NIM이 이제 개선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크레딧 코스트, 부실화율도 올라가지만 상당 부분 이제 후행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호황기에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크레딧 코스트가 올라가지 않다가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후행해서 크레딧 코스트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는 이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후행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크레딧 코스트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왼쪽 그래프는 분기별 은행주 상승률과 코스피 대비 초과 상승률이고요. 2021년 1분기, 1분기에 큰 폭으로 이제 초과 상승했고 2분기에 코스피 정도 수준이었다가 3분기에 다시 이제 큰 폭으로 초과 상승했고요. 4분기도 이제 코스피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초과 상승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지수 대비로는 은행주가 이제 크게 강세를 이제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고요. 0.5%에서 현재 3.25%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해 은행 평균 NIM은 대략 한 20bp, 작년이 1.80이었는데 올해는 2.00으로 20bp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는 2.09%, 대략 한 9bp 정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마진 상승폭이 상당히 약화되는 상황이고요. 주된 이유는 이제 금리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감독 당국의 예대금리 차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원가성 예금 비중은 줄어들고 정기예금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 코스트 상승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대출금리랑 수신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의 예대금리 차인데요. 보시면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손 비용은 후행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 이제 코로나 금융지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자 상환 유예 등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선비용은 오히려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대선 충당금이 2020년에 한 6.6조 정도 쌓았는데 코로나 추가 충당금, 감당국이 이제 보수적으로 쌓으라고 했던 것들이죠. 이걸 빼면 실질적으로 5조 원이 약간 안 됐고요. 2021년에도 4.9조 원이었지만 추가 충당을 빼면 4조 원대 초반. 올해도 한 6.4조 원 예상하는데 이 중에 한 2.3조 원 정도가 코로나 추가 충당금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4조 원대 초반이고요. 내년에는 이게 이제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7조 원대 중반까지 상승할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상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추가 충당금을 쌓은 거를 감안한 표면적인 기준으로는 대략 한 20% 정도 이제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리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점차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이제 PF 쪽 상당히 말들이 많고 유동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위축이 장기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 PF 쪽은 실제로 손실률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가계 쪽 신용대출도 연체율이 점차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은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인데, 보시면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도 약간씩은 이제 바닥에서 좀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금리 대출 비중이 조금 높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연체율 상승폭이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코로나 만기 연장을 지금 3년 정도 유예해 주기로 했고, 이자 상환 유예도 1년간 앞으로 유예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금융 지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큰 폭의 건전성 악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일정 부분 취약 부분에서의 부실화는 발생 가능성은 뭐 배제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충당금은 0.21에서 0.24 정도, 저희가 크레딧 코스트라고 하는데 에셋 대비 대손 비용률입니다. 요거는 표면적으로는 0.1에서 0.24, 경상 기준으로는 0.14에서 0.24 정도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우려들이 많은데요.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부동산이 위축되면서 부동산 PF발 자금 경색이 시작됐고요. 최근에 이제 전 금융권에서 신규 PF 취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PF 부실화에 따라서 은행 연체율이 크게 올라가고 그렇긴 했지만 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은행 쪽 같은 경우는 PF 이제 대출이 2010년, 12년까지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이랬다 그 이후에도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증가율이 상당히 이제 미미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들이 PF 취급을 거의 안 했다는 거고, 반면에 제2금융권, 뭐 캐피탈이라든지 증권, 저축은행 이런 쪽은 PF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때와 비교해 보면 한 3배, 4배 정도 PF 잔액이 증가한 상황이고, 제2금융권 뭐 증권이라든지 저축은행 캐피탈사들의 PF는 브릿지론이나 후순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은행권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대출 규모는 적지만 채무 보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채무 보증까지 포함한 PF 익스포저의 규모는 대략 한 28.2조 원으로 은행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권역에서 대략 한 20%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험사가 43.3조로 대략 한 32%, 여전사가 27조로 19.7%, 저축은행이 10.7조 원으로 7.8%,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의 이제 PF 채무보증 규모는 2013년 이후로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현재 한 25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업계 증권사나 뭐 캐피탈사 뭐 이런 쪽들은 이제 유동성 이슈가 최근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금융지주 계열 증권 캐피탈사들의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금융지주사들이 이제 8개 정도 있고요. 기업은행까지 포함해서. 기업은행은 뭐 지주사는 아니지만, 이거 다 합하면 자본 규모가 대략 한 190조 정도가 됩니다. 오른쪽 테이블 보시면 이제 지주사가 자회사에 할 수 있는 신용 공유 한도는 법적으로는 없지만 감독당국에서 대략 한 20%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190조 중에서 대략 한 38조 원 정도를 계열사의 신용 공유를 할 수 있고, 이제 그 지주사의 자회사는 은행이 다른 계열사로의 크레딧 라인도 대략 자본의 한 10%가량 됩니다. 그러면 지주에서 대략 한 38조, 은행이 대략 한 165조이기 때문에 은행이 한 17조 정도 이렇게 이제 신용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왼쪽 그래프 보시면 금융지주사 계열의 증권사들, 뭐 PF나 브릿지, 채무보증까지 포함한 익스포저는 대략 한 13조 원 정도가 되고요. 캐피탈의 익스포저가 대략 한 12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이 25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제주사나 은행의 신용 공유 한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PF는 유동성 이슈뿐만 아니라 일부 이제 부실이 발생하면서 손실이 아무래도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 특히 이제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이런 관련된 리스크는 사실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은행산업 전망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진이 사실 작년부터 큰 폭으로 올라와서 작년 특히 올해 마진이 많이 올라왔는데, 조달 환경이 지금 굉장히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시장 금리가 이제 급등하면서 저원가성 예금이 줄어들고 이제 정기예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 조달 믹스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은행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유가증권 매입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은행채 발행은 또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채를 이제 발행을 하면서 시중 자금이 은행채로 이제 빨려 들어가면 다른 제2금융권이나 이제 크레딧물이 유통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채 발행을 조금 이제 억제를 시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은행채 발행이 억제되다 보니까 조달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저원가성 예금 자체는 늘지가 않으니까 정기예금 쪽으로 조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기예금 금리도 경쟁을 자제하라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조달 코스트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생장률이 되게 높아야 조달 경쟁이 발생하면서 조달 코스트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뭐 성장률이 내년에는 오른쪽 테이블 보시면 코로나 때 은행 대출 성장률이 한 9%대 정도, 2020년, 2021년 이렇게 나왔고, 올해는 이제 가계대출이 역성장하면서 성장률이 좀 낮아졌지만 4분기 유동성 공급 이런 걸 감안하면 올해도 한 5.5%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게 아무래도 한 4% 정도대로 낮아질 것 같고요. 왜냐면 가계대출 쪽에서 뭐 큰 폭으로 성장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조달 경쟁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환경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성장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예적금 수신에 나설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조달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LCR하고 예대율 규제 완화를 하면서 은행주에는 사실은 뭐 약간 포지티브 요인이긴 한데, 이게 결국은 이제 작은 시장 안정과 유동성 공급 지원의 역할을 해라라는 측면에서 이제 완화를 해준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포지티브다라고 보기도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LCR 규제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정도 유예를 했고요. 예대율 규제 비율도 6개월 정도 100에서 105%로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했던 배경은 LCR 비율이 낮았던 은행들이 채권 발행을 이제 급격히 늘리면서 채권 금리를 올렸고, 요게 이제 채권 시장 자금 경색 하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완화해 준 거고요. 은행별 예대율은 현재로 왼쪽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전부 다 100%를 하회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한 99%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100%를 넘기면 안 되는데 105%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대출 공급은 조금 이제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98%, 99% 정도의 예대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LCR 비율은 요게 이제 지금 현재는 92.5%고 6개월 완화를 하긴 했지만 단계적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100%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시중은행 특히 KB, 신한, 우리 이런 은행들은 90%대 초반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올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런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보다는 마진 압박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그래프는 보시면 이제 분기별 시중은행들의 LCR 비율 추이고요.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LCR 비율이 작년 4분기에 90%가 채 안 됐는데 계속 올라가서 지금 10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CR 비율이 높다는 거는 다른 행보다는 마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우호적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도 은행 마진은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0%에서 내년에 2.09%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분기 기준으로 보면 올해 분기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한 1분기나 2분기를 기점으로 분기 기준으로 마진이 고점을 찍고 하락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누적으로 상승하지만 내년 1분기가 아마 분기 고점, 마진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감독당국의 예대금리 차 인하 압력이라든지 최근에 조달 코스트 상승 영향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국내도 기준금리가 어제 그러니까 1월에도 올렸지만 내년에도 상승 추세가 계속이 된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기 NIM 하락 전환 시기는 좀 더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에 올리는 수준이라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분기 마진은 하락 전환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기준금리 관련돼서 CPI가 결국 이제 얼마나 언제 빠르게 잡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올라가는 폭이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빠르게 빠지지 않고 당분간 국내 같은 경우는 5%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7%대를 유지한다면 현재 금리 수준에서 조금 더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은행의 조달 경쟁력이 가장 큰 핵심적 경쟁으로 부각될 거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실 과거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았고요. 결국 대출 경쟁력이라든지 NIM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은행 수익성을 크게 좌우하는 요인이었는데, 조달 환경이 악화되면서 저원가성 예금 방어력이 어느 은행이 가장 높으냐, 이런 조달 경쟁력이 은행의 가장 큰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 비중은 평균적으로 대략 한 40%대 초반 정도입니다. 지금 KB랑 대구은행, DCB금융이 저원가성 예금 비중은 가장 높고요. 과거에는 이 비중이 높은 게 결국 이제 마진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좀 포지티브로 작용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원가성 예금이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비중이 좀 높은 은행들은 이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달 경쟁력을 볼 수 있는 게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라든지, 이 저원가성 예금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게라기보다는 기업 고객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고객의 해당 은행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모바일 앱의 MAU, 시금고, 구금고 유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저원가성 예금의 방어력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시금고, 구금고는 지금 신한은행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MAU는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KB, 신한 이런 쪽이 높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금융지원을 3년 정도 연장을 했고, 이자 상환유예도 그러니까 만기 연장은 3년, 이자 상환유예는 1년 정도 연장을 했기 때문에 뭐 당장 그 기업들이 부실이 크게 발생해가지고 은행들이 충당금이 대폭 늘어나고 이럴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은행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불확성이 좀 크다는 점에서 멀티플을 좀 압박할 것 같고요. 과거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면 조선, 해운, 그 다음에 건설, PF 이런 쪽이 좀 부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건설하고 PF 같은 경우는 부실이 좀 발생했지만, 조선, 해운 같은 경우는 이게 기간 산업인데 과연 이거를 망하게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러면서 사실은 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충당금은 사실 그때 조선하고 해운 부분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2013년, 15년에야 손실 처리가 됐고요. 뭐 아시다시피 성동조선이라든지 SX조선 뭐 이런 기업들이 이때 이제 결국 이제 부실이 크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충당금을 보시면 2008년, 9년, 10년에 쭉 올라가다가, 이게 사실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일부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충당금이 2011년, 12년에 이 건설, PF, 조선, 해운 쪽 충당금이 낮아져요. 그랬다가 13년에 높아지고 이 부실이 계속 지연돼서 처리가 되는데, 2011년, 12년에 충당금이 낮았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은행들의 2011년, 12년 이익은 2008년, 9년, 10년보다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PBR은 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순이익은 좋지만 궁극적으로 부실화될 수 있는 거를 잠재적으로 안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확성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당장 뭐 은행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고 하지만 잠재된 불확성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내년에 순이익이 잘 나온다고 해서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이제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뭐 우려보다는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한 22조 정도 예상을 해서 올해보다는 한 2.1% 정도 증액이 될 것 같고요. 은행 쪽에서는 NIM이 상당히 좋을 텐데, 이제 비은행 쪽은 전부 다 이제 조달이 채권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달 코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비은행 쪽은 NIM이 조금 이제 부진하겠지만, 은행 NIM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그룹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한 7% 이상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충당금도 작년 올해 이제 보수적인 충당금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경상 기준으로 많이 올라가겠지만 평면 기준으로는 한 대략 한 18%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잘 나오는 이유는 뭐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은 조금 늘어나지만 이제 ROE는 올해 대비 내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요국 은행들하고 조금 이제 비교해 보려고 이 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의 주요 은행들은 각 국가의 시총이 가장 큰 4대 대형 은행을 평균 내서 이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주요국 은행들의 NPL 비율 추이 보시면 이제 한국은행이 NPL 비율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유럽은행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유럽은행들은 유럽 재정위기를 기점으로 NPL 비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고, 근데 재밌는 점은 이게 이제 요거는 왼쪽은 전체 시계열이고 오른쪽은 2019년, 20년, 21년만 본 건데요. 보시면 다른 은행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이 다 NPL 비율이 올라갔다가 2021년에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집니다. 뭐 이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금융지원의 영향이 컸던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거는 이제 코로나 금융지원이 연장이 안 되고 종료가 되면 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충당금이고요. 충당금 적립률도 한국은행이 좀 낮은 편입니다. 보시면 0.18로 일본은행보다는 조금 높지만 다른 국가 대비 상당히 낮고, 미국은 2021년도에 충당금이 큰 폭으로 환입됐는데 이건 2020년도에 너무 이제 적립을 과적립했기 때문에 환입되는 과정에서 환입이 좀 발생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19년, 20년, 21년에 대손 비용률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 한국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아까 보신 거는 연간의 충당금 적립률이고, 요거는 전체 쌓여있는 충당금 잔액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NPL, 부실채권 대비 충당금 적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00%가량 되고요. 다만 저희 한국은행의 NPL은 지금 코로나 금융지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일부 억제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하면 결국 이제 NPL이 올라갈 텐데 그럼 이 비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일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전체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 수준을 보면 한국은행들이 대략 한 1.3% 수준인데요. 사실은 뭐 중국은행이나 일본은행은 이제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 다른 나라 국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적게 쌓여져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전성 자체가 한국은행들이 유럽은행이나 미국은행보다는 조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적립 수준이 낮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은행들 충당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낮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주로 이제 미국 은행들하고 비교한 건데요. 이게 첫 번째 그래프가 NIM 추이입니다. 보시면 이 한국 은행들은 NIM이 쭉 올라오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폭이 조금 많이 둔화되고 있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대금리 차이나 공고라든지 조달 코스트 상승 요인 때문이고, 미국 은행들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이게 자이언트 스텝을 상당히 많이 밟았기 때문에 절대 기준금리 인상폭이 저보다 더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큰데,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그게 마진이 온전히 반영되는 반면에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영향이 꽤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올라간 거를 국내 은행들은 풀리 온전히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 ROE를 보면 미국 은행들은 ROE가 계속 더 올라가는 상황인데 국내 은행들은 ROE가 약간씩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은행부에 대비해서는 단기 매력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세 번째는 이게 밸류에이션 비교인데요. 보통 이제 ROE가 높으면 PBR이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 위치에 쭉 이제 정렬해 있는 게 일반적인데, 뭐 ROE 높은 은행들은 PBR 높게 받고 적은 유럽은행들은 적게 받고 이런 게 정상이죠. 근데 한국은행들은 ROE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낮아서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행만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냐? 결국은 이제 규제 리스크 영향이 조금 더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손실흡수 능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연내 대선 준비금 도입이 예정이 돼 있고요. 어느 정도 도입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주요 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은 여신 대비 4대 은행의 평균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55% 정도 적립돼 있고요. 저희 한국은 은행 기준으로 치면 대략 한 1.2%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전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과연 미국은행까지 올리는 게 맞느냐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은행보다 국내 은행들이 충당금 적립이 비율이 좀 낮다. 그래서 이 비율을 좀 올리는 방안의 일환으로 대선 준비금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이걸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릴 거냐? 만약에 미국은행 수준까지 올리게 되면
대략 한 0.4% 정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별로 보면 은행당 대략 여신이 한 3천억대, 300조 정도대 있는데 300조에 0.4%면 1.2조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미국은행 평균 수준까지 상향시킨다면 은행당 대략 한 1.2조 원대 정도의 준비금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한 0.1, 0.2 정도만 올린다라고 하면 은행당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준비금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금이 늘어난 것만큼 이 표면 순이익에서 빠지기 때문에 배당은 아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 매력 쪽에 대해서 조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조금 더 늦춰질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금융전이 종료가 되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배당 성향 상향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 본격화될 걸로 이제 기대를 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적극적인 주주환원 시기는 조금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은행 예상 배당 수익률을 평균하면 한 7.2% 정도로 상당히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 높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특별대손준비금에 따른 배당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배당 수익률은 높지만 사실은 차입 비용까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 투자할 거를 은행에 투자했을 때에 배당 투자했을 때에 이익을 비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차입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차입 비용을 차감한 배당 수익률은 계속 올라섰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차입 비용이 꽤 올라와 가지고 차입 비용을 뺀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2019년, 2020년, 2021년보다는 약간 못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말에 배당 투자 시점에도 불구하고 배당 매력으로 은행주를 투자를 많이 하기에는 약간 또 애매한 뭐 그런 상황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의 우려가 완화되고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배당 매력은 높아질 거고요. 올해는 그렇긴 하지만 내년 후년부터는 경기 침체가 완화될 경우에 은행들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DPS는 왼쪽은 원래 저희가 봤던 전망치고 이게 이제 특별 대선 준비금이 얼마나 도입되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추정치를 변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최악의 경우에는 작년 DPS 수준을 못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은행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7.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작년의 DPS 정도로만 배당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한 6.3 정도로 기대 배당률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 차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올라간 차입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는 배당 매력이 조금 더 애매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은행들 주가가 상당히 시수협이 괜찮았고요. 금리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무렵이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도 좀 큰 상황이고 부동산 PF발 손실 이슈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내년에 큰 폭으로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주가가 의미 있게 지수를 큰 폭으로 초과 상승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지수 대비 큰 폭으로 언더퍼하지도 않겠지만 다른 업종 주가는 안 좋은데 은행주만 혼자 엄청나게 좋을 거다. 뭐 이렇게 기대하시기는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지수 정도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은 하나금융이고요. 사실은 은행 간 차별화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뭐 수익성 대비 주가도 거의 4대 시중은행 금융지주사를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저희가 어느 은행이 뭐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해질 정도로 차별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하나금융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수익성 대비 가장 저평가된 시중은행입니다. 지금 멀티플이 PBR 기준으로 0.3배 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KB신한이 0.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금융은 KB신한보다
PBR이 낮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본 비율도 12.7%로 뭐 시중은행들이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력도 견고하고요. 저원가성예금 비중이 이제 적다는 점이 흠이었는데 최근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점이 다른 행들보다 조달 코스트 상승 효과가 좀 더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포지티브로 작용할 수도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확연히 둔화될 걸로 내년 1분기에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도 1달러하게 예상되고요. 하나금융은 업종 내에서 대표적인 환율 민감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센티멘트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전체적으로 뭐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하나금융 정도를 저희가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 은행산업 전망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